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저니까요. 신경외과 중환자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자 복도에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70대 초반의 오금자 여사는 2년 전 교통사고 이후 이곳 중환자실 12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52세의 아들 민수는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견기업 격리부에서 일하는 그는 하루에 2번, 오후 2시와 저녁 7시, 면회 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손 소독을 하고 가운을 걸친 후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민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늘 간절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번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노라면 가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46세의 며느리 지영도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업주부인 그녀는 오후 면회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나타났고 저녁 면회 시간에도 민수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정말 효부로 통했죠. 지영이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담당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시어머니 정말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제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인데요. 지영의 대답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표정 또한 늘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어머님, 지영이에요. 오늘은 어떠세요? 집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드시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 깊은 곳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때때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 보지 않을 때면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하곤 했죠. 오금자 여사는 각종 의료진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고 담당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뇌파 검사, 혈액 검사, 각종 영상 검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저녁 7시 면회 시간 민수와 지영이 함께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부부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어서 상사분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지영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서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30분간의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부부는 아쉬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민수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언제쯤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사무실 오후 3시 30분. 민수와 지영은 담당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상담 날이었죠. 의사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중했고 책상 위에는 오금자 여사의 두꺼운 진료 기록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 활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뇌파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옆에 앉은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이 없는 한 깨어나기는 힘든 상태예요. 물론 생명유지는 지금처럼 계속 가능하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반면 지영의 입꼬리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성껏 돌봐드리세요. 환자분께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니까요. 의사의 위로 섞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부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서도 둘 다 입을 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지영은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였습니다. 힘내요, 여보.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신, 그것은 그녀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지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는 대학 동창인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전화?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는데 시어머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 5%도 안 된다고 하더라. 지영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려고? 계속 그렇게 모셔야 하는 거야? 글쎄, 일단은 그래야겠지. 근데 미경아, 있잖아. 시어머님 재산이 만만치 않거든. 강남에 땅도 있고 이 집도 시어머님 명의고.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그런 생각은 좀. 아니야,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나는 달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지영은 목소리를 더욱 낮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님이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 적어도 내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잖아.
시어머님이 깨어나시면 다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자유롭거든. 미경은 친구의 솔직한 고백에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영아, 그런 마음을 너무 드러내지는 마.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 알지, 당연히 알지. 겉으로는 효부 노릇 완벽하게 하고 있어. 병원 간호사들도 나를 칭찬해 마지 않거든. 우리 남편도 나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베란다에서 한참 동안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받는 것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후 이 집의 모든 것은 사실상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영은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죠.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세상이 온 거야. 시어머님, 미안하지만 이대로 계속 주무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오금자 여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며느리의 목소리만큼은 유독 또렷하게 귀에 들어오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지영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신을 얻은 후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평소 오후 2시 면회 시간에는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녁 7시 면회 시간에는 종종 지영 혼자 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수는 급한 회사 일로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혼자 병원을 찾았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며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시어머니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절대로 깨어나실 수 없대요. 기적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 어린 며느리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또 저를 못 살게 굴 텐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금자 여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밥 한 숟가락 더 먹는다고 타박하시고 청소 조금만 소홀해도 잔소리하시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충분히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들도 각자 맡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에요. 우리 남편도 저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효부라고 칭찬해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이야기 좀 할까요? 강남에 있는 그 땅, 지금 시세로 얼마나 나갈지 아세요?
그리고 이 집도 어머님 명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들이 언제 제 손에 들어올지 계산하고 있어요. 오금자 여사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식물인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반응 정도로 여길 뿐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영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죠. 어머님, 계속 편히 주무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민수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비슷해요. 간호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영은 또다시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시어머니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은행에 다녀왔어요. 어머님 통장 잔고 확인하러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입원하신 후로 제가 어머님 카드로 쇼핑도 좀 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서 의심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 외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다 믿어요. 오금자 여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지영은 여전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도 환자의 무의식적 반응 정도로 여겼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 2층에 있는 어머님 방 정리도 좀 해야겠어요. 거기 금고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시는 곳이잖아요. 지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땅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런 상태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야죠. 우리 남편은 그런 일에 무관심하시고 결국 저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자 지영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내일도 올게요. 중환자실을 나서면서 지영은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이렇게 정성껏 모시는 분은 흔치 않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 어머님인데요. 지영의 대답은 완벽했고 간호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운전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 사고 직후에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깨어날 가능성이 없고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다시 한번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모든 게 내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 뭔 소리야? 시어머님 상태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면서. 그게 아니야. 오히려 이 상황이 나한테는 기회거든. 시어머님이 깨어나실 일은 없을 거고 나는 이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된 거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재산도 슬슬 정리해 봐야겠어. 금고 열어서 중요한 서류들 확인하고 부동산 같은 것들도 파악해야지. 어차피 시어머님은 모르시니까. 미경은 친구의 변화에 놀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어. 문제? 무슨 문제? 난 완벽하게 하고 있어.
우리 남편도 병원 사람들도 다 나를 신뢰해. 시어머님은 식물인간이시고 누가 뭘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강남 땅의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관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달콤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12번 침대에 누워있는 오금자. 여사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또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며느리의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계획들까지도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지영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2024년 11월 가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간호사들도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힘들어 하셨을 거야. 늘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하면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어머니나 다름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친정어머니처럼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해요? 오금자 여사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지만 지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어머님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죠. 밥 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순서, 빨래 개는 방법까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잔소리하시고, 그때는 정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차례상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접대까지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셨죠. 주변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지영은 목소리를 낮춰가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 집안의 완전한 주인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도자기들, 저는 하나씩 팔고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모르시니까.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빼낸 돈들을 정리한 거예요. 병원비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빼고 있어요. 실제 병원비는 100만 원 정도니까 나머지는 제 용돈인 셈이죠. 오금자 여사의 눈꺼풀이 더욱 빠르게 떨렸지만 지영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금반지하고 목걸이들, 그것들도 하나씩 처분하고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다시 착용하실 일이 없으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 돈으로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명품백도 샀고 피부 관리도 받고 있어요. 면회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갈 무렵 지영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 방에 있는 금고예요. 거기에 땅 문서들이 들어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그 땅, 지금 시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지영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봤더니 평당 3천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100평 정도니까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합치면 35억은 좋게 될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면 제가 그 재산들을 관리할 명분이 생겨요. 우리 남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결국 저밖에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때 옆 침대에서 면회 중이던 할머니가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매일 이렇게 와서 정성스럽게 모시시고 저희 며느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영은 즉시 표정을 바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제 어머님이신데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자 지영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 진짜 속마음을 모르거든요. 심지어 우리 남편도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어머님 재산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강남 땅, 이 집 예금 통장 3개, 적금 2개, 그리고 금고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과 귀금속들. 대략 4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금자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지영은 여전히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확신한 후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의사도 기적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계속 편히 주무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어머님 재산들은 제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제 방식대로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온 것이었죠. 여보, 벌써 와 있었구나. 어머니 상태는 어때? 비슷해요. 오늘은 조금 안색이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민수는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어머니도 편안하실 거야.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인걸요. 지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영은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2층 시어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지영은 방 곳곳을 살펴보며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옷장 뒤쪽을 살펴보던 중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지영은 이미 시어머니의 생년월일과 결혼기념일 등을 시도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금자 여사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계획과 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지영은 급히 시어머니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 많은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말이죠. 2024년 12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민수에게 지방 출장 업무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부산 지역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 건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는 통보였죠. 평소라면 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나는 것을 망설였겠지만 지영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어머니 모시는 일이 다 당신 혼자 몫이 되겠네.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일이 우선이잖아요. 지영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가 없는 일주일, 그것은 지영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현관까지 배웅 나와 따뜻하게 인사했죠. 잘 다녀와요.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세요. 고마워, 여보.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민수의 차가 골목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지영은 집으로 들어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일주일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지영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남편이 출장 갔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둘만 있는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금고 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님 방에서 금고를 찾았어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분명히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땅 문서, 통장, 어쩌면 현금도 있을지 모르죠. 오금자 여사의 눈꺼풀이 더욱 빠르게 떨렸지만 지영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문제예요. 디지털 금고거든요. 어머님 생년월일도 시도해봤고 우리 남편 생년월일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아, 그것도 이미 시도해봤네요. 어머님, 좀 쉬운 비밀번호로 하시지 그랬어요. 이때 중환자실에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즉시 표정을 바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출장 가서 외로우시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간호사는 지영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며느리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가자 지영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의료진들도 저를 모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금고 여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전문가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지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밀번호 패턴이 있대요. 가족 생일, 전화번호, 주소 번호 같은 것들. 어머님도 그중 하나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깨어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거든요.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아요. 오금자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지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선 강남 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처분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어머님은 사용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자 지영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 좀 힌트라도 주세요. 그날 밤 지영은 곧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수가 없으니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죠. 금고 앞에 앉아 다양한 숫자, 조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부터 시작해서 집 전화번호, 옛날 주소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되었죠. 도대체 뭘로 설정해 놓으신 거야? 지영은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을 시도해봐도 금고는 열리지 않았죠. 화요일 지영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다시 사용하실 일이 없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시아버님과 관련된 날짜인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계신 다른 날짜가 있나요? 좀 힌트라도 주세요.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의 모든 말들이 또렷하게 기록되고 있었죠. 수요일 밤 지영은 인터넷에서 찾은 금고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과 소유권 증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당장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더 자세히 뒤져서 비밀번호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옛날 다이어리, 수첩, 심지어 성경책까지 뒤져봤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초조해질 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서 내일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어떠세요? 잘 계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영은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시어머니에게 시도해보고 싶었죠. 어머님, 남편이 내일 돌아와요. 마지막 기회예요. 금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금자 여사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오금자 여사의 눈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한 의식이 깃들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지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이었죠. 오금자 여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오금자 여사의 눈이 완전히 떠진 순간
중환자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죠.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금자 여사의 눈에는 분명한 의식이 깃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시선이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머님? 정말 깨어나신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오금자 여사는 아직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진을 부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곧 담당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금자 여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환자의 눈이 떠져 있었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의사 선생님을 급히 부를게요. 간호사는 급히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펜라이트로 오금자 여사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은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이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시어머니가 자신의 말들을 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각종 검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지자 지영은 잠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금자 여사는 여전히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지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오금자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죠. 지영은 시어머니의 입술 움직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들었다였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영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금자 여사는 계속해서 입모양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 들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뇌 MRI 촬영도 다시 해봐야 하고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영은 시어머니 곁에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뻐요.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금자 여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녁 무렵 민수에게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지영이 직접 전화를 걸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나 지금 당장 갈게. 차로 달려도 5시간은 걸릴 텐데. 천천히 오세요. 어머님은 안정되어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와도 돼요. 민수는 결국 그날 밤늦게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혼자서 상황을 관리해야 했죠. 그날 밤 지영은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내면서 지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죠. 새벽 2시쯤 지영은 중환자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말을 들으셨나요? 오금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어머님, 설마. 지영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오금자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종이와 펜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펜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금자 여사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불분명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모든 것을. 지영은 그 글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들었다는 뜻이었죠. 어머님, 제가 그건. 지영이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오금자 여사는 다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금고, 재산 모두 들었다.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어머님, 제발, 저는.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더 이상 지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새벽 4시쯤 야간 간호사가 정기 순회를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글씨를 쓰셨어요. 지영은 급히 간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간호사는 놀라며 종이를 확인했죠. 정말 놀라운 회복이네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신 것 같고 손 움직임도 좋아지고 계시네요. 간호사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새벽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가 병원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데 이렇게 급격한 회복은 드문 일이에요. 의사의 말에 지영은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민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운전해서 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기쁨이 더 컸죠.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구나.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금자 여사도 아들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죠. 민수야. 오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2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수는 기쁨에 겨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깨어나셔서.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다. 6챕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7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오금자 여사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병실의 분위기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고 지영은 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오금자 여사는 깊은 숨을 몇 번 고르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어떤 짓을요? 지영은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오금자 여사는 힘겹게 손을 들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종이 가져와라. 민수는 서랍에서 어젯밤 어머니가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몇 마디 말들이 있었죠. 다 들었다. 모든 것을, 금고, 재산 모두 들었다. 민수는 종이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금자 여사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내가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와서 진짜 속마음을 다 말했다.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지영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금자 여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내가 내 재산 탐내고 금고 열려고 하는 것도 오해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금자 여사는 계속해서 지영의 행동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매일 와서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민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2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자기 용도로 썼다 속이면서.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고 상세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내 금고를 열려고 며칠 동안 시도했다. 땅 문서를 가져가려고.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한테 직접 말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자기 인생이 펴진다고. 그 말에 민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침대 옆 서랍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거기 노트북이 있다. 지영이가 가져온. 민수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영이 금고 여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져왔던 것이었죠. 오금자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금고 여는 방법을 찾아봤다. 내 앞에서. 민수는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금고 열기, 비밀번호 추측 방법 등의 검색 기록들이 남아 있었죠. 지영아, 이게 뭐야?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금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 내 재산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면서 자랑하는.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없었죠. 지영아, 정말로 그런 일을 했어? 지영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어.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는 고마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금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깨어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지. 오금자 여사는 의사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물인간 상태였을 때 주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죠. 오금자 여사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만 오금자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2년 동안 매일 와서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내 재산을 탐냈으면서 용서? 그 말에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민수는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지영은 울면서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오금자 여사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지영이 병실을 나간 후 중환자실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2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오금자 여사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너무 뛰어났을 뿐이야. 오금자 여사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아내를 믿었던 것을 탓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오금자 여사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신기한 회복이었죠. 마치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기능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활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일상 기능을 되찾는 경우는 드물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편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2년 동안 자신의 집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님이 깨어나셨다면서? 정말 다행이네. 네, 다행이에요. 지영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지영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죠.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기뻐해야 할 일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지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로 통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오금자 여사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귀가였죠.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시죠? 오금자 여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2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민수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민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컸죠. 오금자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영이 열지는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확인하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죠. 2층에서 내려온 오금자 여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이 집은 내가 관리해라. 나는 이제 너만 믿는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부족해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가족은 재산보다 소중한 거야. 넌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오금자 여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며느리의 탐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교훈이었죠.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영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오금자 여사 명의였고 지영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없었죠. 지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2년 동안 꿈꿨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우연히 민수와 오금자 여사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모자는 함께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죠. 오금자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지영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그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남남이 되어버렸죠. 오금자 여사가 지영을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죠.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금자 여사와 민수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요리를 하고 오금자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민수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돌봐줘서.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오금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죠. 저녁을 먹으며 오금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누군가와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라.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진짜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야. 오금자 여사의 말에는 2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금자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죠. 2024년 12월 15일. 오늘도 민수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2년 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 계기였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겉으로는 효부를 연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다니.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 자신만 해칠 뿐이니까. 민수는 이제 진짜 좋은 아들이 되었다. 2년 동안의 시련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다. 앞으로는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금자 여사는 일기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오금자 여사의 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모자는 이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